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크신 사랑과 섭리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나라를 새롭게 할 동지들을 규합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계속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러일 전쟁은 한마디로 누가 먹느냐는 싸움입니다. 러시아가 이겼으면 러시아가 조선을 먹어서 우리는 러시아 식민지가 되었겠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다급해졌어요. 야, 이 위기에서 나라를 살릴 방법은 뭐냐? 러시아, 일본보다 더 큰 나라를 찾습니다. 아주 큰 나라가 러시아든 일본이든, 야, 어느 쪽이 이기든지 조선은 독립국으로 유지해. 러시아,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큰 나라가 독립을 보장해주면, 어느 쪽이 이기든지 압력을 넣어주면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죠. 그때 러시아,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 미국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급하게 미국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럼 미국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겠죠. 그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누가 영어 제일 잘하냐? 그 당시만 해도 영어 하는 사람 없었을 시절입니다.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영어는 이승만이가 1등입니다. 걔 요즘 뭐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 빨리 풀어줘. 영어를 잘하는 바람에 고종 황제의 특사가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이승만이 5년 7개월 만에 풀려나서 고종 황제의 친서를 받죠. 외교관이 되어서 미국을 갑니다. 그때 이승만이 미국 뉴욕 롱 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사가모 힐즈라고 그 당시 미국 테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별장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까지 직접 가서 휴가 중이던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20대 그 당시 만 29세였던 청년 이승만이 고종 황제의 친서를 전달하고 대한제국을 살리기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치죠. 그러나 그때 이미 조선이 망하는 건 다 결정됐고 결국 이승만의 외교관으로서의 첫 번째 활동은 성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이승만은 외교관으로 갔다가 미국에 눌러 앉게 되죠. 유학생이 돼서 공부를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원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학사, 석사, 박사를 차례로 마치게 돼요. 이때 이승만이 공부한 세 학교,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세 학교의 공통점은요, 오늘날도 그리고 그때도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입니다. 공부만 잘한 게 아니고요, 세 학교의 독특한 특징, 수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들을 배출한 정치적으로 파워 있는 학교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나온 사람이 빌 클린턴,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 JF 케네디, 존 F 케네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오바마. 그러니까 현재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먼 후배인 셈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나온 사람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 세계 최고 명문 플러스 미국의 대통령을 배출한 유서 깊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는 학교, 거기를 이승만이 차례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런 세계적인 명문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으니 꽤 많은 세월이 걸렸겠죠. 이승만 박사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이승만이랑 비슷한 학벌을 가진 사람 미국의 웬만한 도시에 가면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 가면 이승만이랑 비슷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 그저 한 서너 명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희귀한 최고 학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부임한 미국 장군, 또 6.25 전쟁 때 싸워주러 온 사령관들, 미국 대사들이요, 이승만을 만나기 전에 항상 이런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야, 그 프린스티니언을 내가 만난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프린스티니언 무슨 얘기죠?
프린스턴대 나온 사람. 한국말로 그 비슷하게 옮기면 야, 그 사람 서울대 나왔어. 그 할아버지가 말이야 지금 서울대생 맞는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서울대 나오신 분이야. 이름 뭐죠? 그 아주 똑똑하신 분이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한국에 부임하는 미국 외교관들마다 야, 이 못 사는 나라에 세상에 그 우리 동네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형도 그 떨어졌는데 그 학교 프린스턴 대학 나온 대통령이 있어. 야, 오늘 내가 프린스티니안 코리아에서 프린스턴 대학 그 세계 명문 대학 나온 사람 만났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 영어는 계층이 있습니다. 하류 계급이 쓰는 영어랑 상류 계급이 쓰는 영어가 달라요. 이승만을 만난 미국 사람마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오늘 태어나서 제일 가장 이제까지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최고급 상류층 영어를 백인이 아니라 황인한테 들었다. 이승만을 만나는 게 그 당시 미국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에도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만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승만이랑 똑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 학사, 석사, 박사를 같은 과정에서 한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졸업하는데 미국 최고 명문 고등학교 1년에 등록금 6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학교 수석 졸업생이요. 이승만하고 똑같은 학위를 다 밟는데 12년 걸렸습니다. 명문대학이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대학 4년, 대학원 뭐 2, 3년, 박사과정 4, 5년, 금방 10년 지나가죠? 12년 걸렸어요. 똑같은 과정을 이승만이 5년 만에 끝냅니다. 이게 지금도 깨지지 않는 세계 신기록이에요. 미국 유학 갈 것도 없이 명문대학 따질 거 없이 한국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서 박사를 받아도요. 대학 4년, 대학원 2년, 박사과정 3, 4년, 10년은 걸려요.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은 미국 유학을 가갖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끝냈어요. 지금도 깨지지 않는 그 이승만, 한국에서는 이승만 뭐 독재자다 욕 많이 하죠.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학교에 가보면 이승만 박사가 머무셨던 그 공부했던 연구실, 기숙사, 또 이런 강당 같은 데다가 이승만 홀, 우남 홀, 이승만을 기념하는 건물도 있고 그런 강의실도 있어요. 왜? 그 당시에 1910년에 그 까마득한 옛날에 동양인 최초의 아이비리그 프린스턴 국제법 박사, 거기다가 또 공부도 되게 잘했고 거기다가 그걸 5년 만에 끝냈어요. 이건 뭐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천재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PPT 보여주시죠. 예, 요게 1910년 박사학위 받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105년 전인데 지금 봐도 사진이 근사하죠? 근데 저 사진의 눈을 보면은 정말 슬퍼요. 왜 이렇게 슬프냐면 이승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그날 한국에서는 조선이 멸망해요. 이승만 박사 일기장에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조선을 살리려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외교를 잘해야 되거든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국제법 외교 공부해서 박사가 됐는데 막상 박사를 따고 보니까 나의 조국은 더 이상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 박사학위 받는 날 나라가 망했어요. 결국 그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데 평생을 바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전시중립론입니다. 이게 이승만이 박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또 뭐 백년전쟁 이런 동영상에도 나오는데요. 그 이승만이 박사학위를 얼렁뚱땅한 거 아니냐? 누가 이승만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해 준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명문대학에서 5년 만에 마치냐? 이승만 박사학위는 가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그래? 그럼 이승만의 논문을 한번 번역해보자. 이승만의 영어 논문을 번역한 게 전시중립론입니다. 이 논문을 검토해 봤더니 이게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을 때 세계 최고 명문대학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야, 이 논문은 이건 기가 막힌 거다. 이건 전교생 읽혀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판해 줍니다. 다른 출판사가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 세계 최고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이승만의 논문을 책으로 찍어서 나눠줘요. 그리고 이 논문이 출판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승만의 논문을 지도했던 우드로 윌슨, 지도 교수 가운데 한 분이었던 그분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요, 의회에서 연설을 해요.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닥터 이승만의 논문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연설하면서 한국 학자의 논문을 인용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가 바로 이 논문이에요. 좌파들이 이거 뭐 가짜다 하도 얘기를 하니까 고려대학교 최정수 국제법 전공 교수님이 조사해 봤습니다. 1910년에 이승만이 쓴 전시 중립론, 중립과 무역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 논문과 1997년 국제법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미국 외교사 사전의 뉴트럴리티, 중립이라는 항목을 조사해 본 거예요. 1997년 현재 세계 외교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 백과사전에 나온 중립이라는 항목과 1910년에 이승만이 쓴 논문의 중립 항목을 비교해보자 학문적으로 어느 게 뛰어난가 조사해봤더니 최종수 교수의 결론은 이승만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세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연구보다 나았다. 1910년 이승만이 쓴 논문이 지금 현재 97년에 발간돼서 2015년 현재도 통용되는 국제법 백과사전의 중립 항목에 실린 논문보다 더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좌파는 이거 가짜라 그랬지만 연구해 보니까 오히려 천재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연구하면서 야, 그 시절에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이 나라는 임금이 다스리는 거지 법이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법은 상놈들이나 지키는 거죠. 양반은 법을 어겨도 감옥에 안 가뒀습니다. 이렇게 법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어떻게 한국 사람이 국내법도 없을 때 국제법까지 이해해서 헌법의 기초를 놓고 이런 법학자가 그 시절에 어떻게 가능했냐. 거기 감동을 받아갖고 서울대학교 헌법학자 한 분이 계속 서울대 박사과정에서 이승만 책을 읽혔어요. 그동안 읽어봐라. 니네 법학 전공, 저 같은 일반인이 읽어도 기가 막힌 책인데요, 법학 전공자가 읽으면 놀랍죠. 1905년 1910년에 법학의 중요한 개념을 잘 이해한 유일한 조선인이죠. 그렇게 이승만을 법학적 입장에서 조명했던, 그래서 이 이승만의 논문 번역하는 데 참여했던 그 이제 한국 최고의 헌법학자인데 그분이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종섭 장관입니다. 그분이 한국 최고 헌법학자고 서울대 법대 교수였고 오랫동안 그분이 이승만을 연구해서 서울대 법대 학생들에게 야, 이승만 부정부패 독재자라고 욕하는 건 니들 마음이지만 법학도라면 1905년 10년에 대한민국에 벌써 이런 위대한 학자 이승만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 그게 공부를 시켰던 분이죠. 이 논문 내용은 뭐냐? 이 설명하면 좀 긴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을 해요. 그럼 한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중간에 껴갖고 중국에다가 물건을 수출했더니 중국이 뭐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일반 물건을 수출해도요, 한국으로부터 물자를 받아들여서 그 물자로 군인들도 먹이고 입히고 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잘했어요. 그럼 일본이 기분 나쁘겠죠. 야, 코리아, 너 지금 우리가 중국이랑 전쟁하니까 중국한테 물건 팔아주지 마. 중국에 지금 기술이 필요한데 니네가 자꾸 기술 가르쳐주면 기술 갖고 결국 중국이 점점 강해지면 우리가 전쟁에서 밀리잖아.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전쟁하는데 한국이 중국하고 자꾸 무역을 해서 도움을 주면 그게 기분이 나쁘겠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정반대로 한국이 또 일본하고 무역을 해. 그 일본이 부품이 하나가 없는데 그걸 한국에서 부품을 자꾸 수출을 해요. 그 한국 부품을 갖고 일본이 좋은 탱크를 만들어 갖고 중국을 쳐들어갔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야, 코리아, 니네가 부품 주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침략당하잖아. 하지 마. 자,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가운데 낀 한국은 이거는 중국하고 무역하면 일본이 화내고 일본하고 무역하면 중국이 화내고 골치 아파집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무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승만의 결론은 뭐냐면요, 전쟁하는 중국과 일본, 그거는 전쟁하는 교전 당사국의 문제고, 만약에 한국이 일본과 무역하는 거를 중국이 함부로 하라 하지 말아라 간섭하면 안 된다. 또 한국이 중국과 무역하는 거를 일본이 하라 마라 끼어들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려면 니들끼리 하고, 전쟁하지 않은 나라는 자유롭게 중립적으로 마음껏 무역해도 된다. 전쟁을 해도 자유무역, 이 중립국에 무역할 수 있는 권리는 존중돼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국제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국제법이. 전쟁을 해도 전쟁하는 당사자 나라가 아니면 그 나라들하고 무역하는 거, 그거를 아무도 못 막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국제법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학자가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논문에서 전쟁하는 건 그 나라끼리 일이고, 전쟁에 끼어들지 않은 나라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승만이 이 논문을 딱 쓰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죠. 그 영국하고 독일이 전쟁하는데 미국이 중간에 꼈어요. 이 미국이 골치 아프죠? 그랬을 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은 뭐냐? 닥터 이승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독일한테도 물건을 팔고 영국한테도 물건을 팔고, 전쟁은 너희끼리 해라. 우리는 무역해서 계속 돈 벌겠다. 이 이승만의 논문이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이 됐고, 그게 오늘날 국제법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을 이룬 분이죠. 이 정도 되시는 이승만 박사가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 아이비리그 국제법 박사니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했으면 동양인 최초의 미국 명문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마다하고 가난하고 위험한 독립운동의 길에 투신하죠.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전 재산, 전 시간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이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 독립운동하고 있을 때 3.1운동이 터지고, 우리도 나라를, 정부를 세워야 된다.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1919년의 일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추대가 되죠.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취임 사진입니다. 이때 이승만의 나이 45세,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인 그리고 민족 최고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독립운동 노선은 외교입니다. 이거하고 또 시비를 많이 걸죠. 암살이란 영화에도 보면 은근히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김구 선생은 암살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승만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독립수사들이, 야, 나도 하와이 갔으면 좋겠다. 하와이는 날씨도 따뜻하고 예쁜 여자들도 비키니 입고 막 돌아다니는데 하와이에서 편하게 살면 좋겠다. 은근히 이승만을 까는 내용이죠. 김구 선생이 이렇게 죽을 고생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서 날씨도 좋은 데서 예쁜 아가씨들이랑 노닥거리면서 편하게 독립운동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와이랑 미국의 이승만 박사가 살던 동네 가보면요, 정말 비참하게 사셨어요. 돈이든 뭐든 생기면 독립운동에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가운데 우리 역사 5,000년에 이승만만큼 가난하고 검소하게 사신 분이 없어요. 김구 선생은 애국자이긴 하지만 유교 문화를 못 벗어나신 분입니다. 김구 선생 항상 비서가 있어갖고요, 아침에 김구 선생 딱 일어나면 김구 선생 가만히 있어요. 비서가 세수도 시켜주고 버선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양반은 그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상놈들이 다 돌봐줬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게 없었어요. 왜? 기독교가 투철하신 분이니까 양반 상놈제도 없어야 된다. 세수도 혼자 하고 운전도 혼자 하고, 그 당시 독립투사들도 차 몰고 어디 갈 때는 운전기사를 다 뒀어요. 손수 운전하면서 독립운동한 사람 딱 한 사람 이승만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 그러면 뭐 가난하게 산 건 좋은데 화끈하게 무장 독립 투쟁을 해야지, 총도 쏘고 암살도 하고 그래야지, 왜 그 편안하게 외교로 독립운동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밖에 독립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일본은 전성기에 700만 대군을 거느렸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있었어요. 그 일본을 무력으로 물리치는, 일본과 싸웠던 우리나라 독립군 숫자가 제일 많을 때가 3,000명입니다. 이 3,000명이요, 총이 없어서 작대기 들고 싸웠어요. 생각해 봅시다. 작대기 든 3,000명이 항공모함 타고 전투기 몰고 오는 700만 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무장 독립 투쟁 안 한 겁니다. 3,000명이 작대기 들고 나와서 700만 명 항공모함 타고 오는데 어떻게 싸워 이겨요? 두 번째, 그렇게 도저히 열세인데 우리가 싸워 이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군이 일본을 물리친 전투가 몇 개 있어요. 그죠? 몇 개 안 돼. 한 두세 개 됩니다. 제일 유명한 거, 우리가 일본군을 제일 많이 물리친 거, 그게 뭐죠?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그때 절대 열세였던 독립군이 일본군 1,500명을 죽였어요. 빛나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독립군한테 당한 다음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청산리 대첩 때 당한 일본이 간도사변이라는 걸 일으켜요. 간도사변 때 김좌진 장군의 독립군이 출몰했던 지역, 그 근방에 사는 한국 사람을 무조건 다 죽여요. 한국 사람의 집을 3,500채를 불태워요. 그때는 한 집에 식구가 많이 살았습니다. 3,500채에 한 집에 6명씩 살았다. 계산해도 2만 명이 넘어요. 8명이 살았다. 3만 명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 사람 청산리 대첩으로 1,500명 죽었는데 그 대가로 3만 명이 넘는 조선 사람 집이 다 불태워졌어요. 강간당에 죽은 여자의 시체가 발견된 것만 96구예요. 발견된 것만. 발견 안 된 게 더 많겠죠? 일본의 정책은 뭐냐? 일본 군인 하나가 죽으면 그 지역에 조선 사람 100명을 죽인다. 이승만 박사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독립을 주셨는데 무장 독립 투쟁하다가 우리가 1명 죽이면 저놈들은 100명 죽여요. 우리가 10,000명 죽이면 저놈들은 100만 명 죽여. 자, 국민들이 다 학살당해서 죽어 없어지면, 국민이 학살당해서 죽어 없어진 다음에 나라 되찾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일단은 살아남아야 나라를 되찾는 것도 의미가 있죠. 국민들 죽여가면서 독립하는 거 의미가 없다. 언젠가 하나님이 독립을 주신다. 그때까지 일단 고개를 숙이든 어떻게 했든 우리 국민들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 생명을 보존해야지. 싸워서 일본 놈 물리친다. 그러면 싸우면 되죠. 3,000명이 700만을 이길 수도 없는데, 한 명 죽였다가 100명씩 보복살인을 당하는데 우리 국민 계속 죽게 만드는 방법은 그건 현명하지 않다. 그래서 무장 독립투쟁을 안 한 겁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둘째는 우리 민족이 당하는 보복, 피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럼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승만의 외교는 친미 외교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1908년에 쓴 글인데요.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1900년 감옥에 있을 때 25살에 감옥에서 세계 정세를 꿰뚫어 봐요. 뭐라고 썼냐면 결국 언젠가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거다. 그 얘기를 감옥에서 해요. 25살 때. 감옥에서 나와서 1908년에는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세계 최고 명문 대학 가서 공부해 보니까 내가 감옥에서 생각한 대로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갖게 돼요. 감옥에서 혼자 생각했던 게 세계 최고 명문 대학 가서 공부해 보니까 여러 증거를 연구해 보니까 맞다. 확신 갖게 되죠. 그 1908년에 미일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과 일본이 동맹처럼 친하게, 친구처럼 가깝게 오랫동안 잘 지내자. 미국과 일본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이승만이 교포들이 보는 신문에다가 논미일 협상,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 대해서 논한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908년에 쓴 글입니다. 미일 간의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붓이 아니요 칼인 줄 믿는 바며, 미국과 일본이 지금 붓을 올려가지고 무슨 친구 사이로 영원토록 잘 지낸다고 말하는데 미일 간의 관계는 붓으로 논할 사이가 아니다. 결국은 미국과 일본은 칼 들고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다. 왜? 20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역사의 중심은 대서양이죠. 대서양, 한쪽에 유럽이 있고 한쪽에 미국이 있어요. 대서양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그 당시 태평양 다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승만은 뭐라 그랬냐면 20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이제 태평양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온다. 지금 여러분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정책이 뭡니까? 피봇 투 에이시아, 아시아로의 복귀. 아시아가 뭐예요? 그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 연안이 지금 미국 외교에 있어서도 첫 번째 중요한 지역이다. 오바마가 지금 태평양으로 복귀해요. 그걸 이승만은 100년 전에 내다본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태평양 시대가 온다. 그러면
태평양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서양편의 두 나라, 태평양 동쪽 끝에 원래 유럽의 식민지로 출발했다가 유럽을 제치고 강대국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로 일어나고 있어요. 태평양 동쪽에 미국. 태평양 서쪽 끝에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였던 일본이 강대국이 일어나요. 태평양 동서양편에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새로 일어나서 각각 세력을 확장해서 결국은 전쟁으로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전쟁은 어떻게 끝났느냐? 미국이 이긴다. 그 미국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 일본과 싸워 물리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가능한 대안은 뭐냐? 미국이 일본을 물리쳐주고 그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다. 결국은 전쟁을 한다. 이걸 1900년에 얘기했고 1908년에 저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승만이 강연을 해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독립도 안 되고 건국도 안 됩니다.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승만은요,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코리아가 이렇게 불쌍하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승만 항상 당당했어요. 뭐라고 강연했냐면 미국 전역에 이승만, 미국에 사람 좀 많이 사는 대도시치고요. 이승만이 가서 강연을 안 한 도시가 없어요.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40년 동안 강연합니다. 한국을 도와주는 것은 곧 미국을 돕는 것이다. 한국을 살려주면 미국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구걸한 게 아니라 큰 소리 쳤어요. 정반대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의 아들들 수십만 명이 비참하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을까요? 좀 있으면 일본이 미국을 칠 거니까 그 일본하고 전쟁하느라고 미군 군인들 수십만이 죽게 되잖아요. 그 비극을 방지하려면 지금 빨리 한국을 독립시켜라. 한국한테 무기를 주고 한국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한국이 일본과 맞서 싸워주겠다. 우리 한국이 나라 되찾고 일본과 싸워주면 그럼 일본이 한국이랑 싸우느라고 태평양으로 진출을 못하겠죠. 미국에 쳐들어오지도 못하겠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일본이 더 크기 전에 미국이 한국을 키워줘서 한국이 일본을 막아주면 그럼 일본의 기세가 꺾여서 미국을 못 쳐들어온다. 결과적으로 그게 한국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미국의 이득이다. 이건 정말 고차원의 방정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외교가니까 세계 정세를 딱 손바닥에 놓고 앞으로 전쟁 나니까 전쟁 때문에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한국 독립시켜라. 40년을 외쳤어요. 미국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니, 일본이 그 당시 미국하고 제일 친한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미국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저 착한 일본을 저 이승만이라는 악당이 이간질을 해갖고 미국과 일본 사이를 갈라놓으려 그런다. 그 이승만에 대한 별명이 늙은 악당, 독립에 미친 노인네, 코리아 독립하는 거에 미쳐가지고 착한 일본을 헐뜯고 사이 좋은 미국과 일본 사이를 이간질한다. 40년을 이승만이 욕을 먹어요. 강연을 하면 이제 곧 전쟁이 납니다. 사람들이 다 우 그러죠.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무슨 전쟁이 나요? 미친 소리죠. 그 이승만이 집에 가갖고 다시 성경을 봐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 맞아. 그 다음날 또 나가서 곧 일본이 미국을 친다. 사람들이 우야유해요. 그럼 또 집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해요. 다시 전쟁이 난다. 코리아를 도와줘라. 여러분 이렇게 야유 듣고 욕 먹으면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 난다는 얘기를 40년 동안 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게 꼭 사람의 힘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승만이 그렇게 의지가 강한 인간이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게 됐지 사람이 맨정신으로 어떻게 욕먹으면서 똑같은 소리를 40년을 외치겠어요. 이승만은 굴하지 않고 40년을 외쳐.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가까이 왔다 깨닫고 1941년에 이승만이 책을 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41년 6월 뉴욕에서 출판된 이승만이 쓴 영어로 된 책 제목이 Japan Inside Out. 일본 지도가 딱 그려져 있죠. Japan, 일본의 Inside, 안에 감추어진 정체를 Out, 폭로한다. 일본의 내막을 폭로한다. 일본의
정체를 밝힌다. 이런 제목입니다. 옆에 작은 부제로 The Challenge of Today, 오늘날 기독교 문명 세계를 향한 챌린지, 심각한 도전 혹은 위협, 이런 뜻입니다. 일본이 기독교 국가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지금 전쟁한다는 얘기죠. 저자가 싱만 리, 이승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책의 1장을 딱 펼치면 제목이 뭐냐면 일본의 종교입니다. 일본이 전쟁한다는 얘기를 예언한 책인데, 일본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이승만은 그 원인을 영적으로 봤어요. 이승만 박사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승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다고요? 조선이 왜 망했느냐? 영적으로. 우상 숭배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죠. 일본이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영적으로. 이 1장은요, 일본의 종교에 대한 그 당시에 나온 가장 뛰어난 종교학 신학 논문이에요. 일본인들이 수천 년 동안 무슨 종교를 믿어왔나, 그 일본인들의 종교 심리를 쫙 파헤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일본 종교, 수천 년 동안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 사무라이의 종교. 사무라이가 뭐예요? 칼 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전쟁 귀신, 사람 죽이는 살인 귀신,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8천만 일본인, 죽음의 종교를 믿는 8천만 일본인은 전쟁 기계, 살인 기계다. 사람은 그가 믿는 종교, 그의 영혼 깊은 곳을 사로잡은 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다. 대단히 기독교적인 책입니다. 일본은 사람 죽이고 전쟁하는 그런 종교 수천 년 믿어왔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 멈추지 않아요. 성경에도 거라사의 광인 있죠? 이 귀신 들린 사람 발광하니까 사람들의 쇠사슬로 끊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쇠사슬까지 다 풀어버립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이승만의 주장입니다. 수천 년 죽음의 영, 살인의 영, 전쟁 귀신 들린 8천만 일본인은 그 귀신 쫓아내지 않는 한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게 1장이에요. 이 마지막 6장과 7장에 보면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까운 시일 내에, 절대 멀지 않았다. 몇 달 안 남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은 알래스카를 치거나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를 기습 공격할 것이다. 그게 이 책의 중간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그럼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기독교 연합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있었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었죠. 그걸 이미 내다봐요, 이승만은. 기독교 연합군은 침략자 일본을 물리칠 것이다. 일본이 패망하는 그날 전 세계는 일본에게 제일 먼저 짓밟혔지만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던 한 용맹한 민족의 찬란한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민족은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My country, Korea. 내 조국, 한국이다. 기독교 연합군이 일본을 그들이 살던 섬으로 도로 몰아넣는 그날, 다시 말해서 일본이 패망하는 그날, 한국은 다시 한번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찬란하게 부활하여 세계의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이 끝나요. 제가 이 책을 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어로 쓴 책을 한국말로 옮겼는데 읽어보시면 1장 중간 마지막에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결국은 40년 이승만이 외쳤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곧 일어나고 일본 패망하고 한국은 독립한다. 1941년 6월에 썼는데 그때쯤이면 미국의 지성사회가 이승만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책을 미국의 지식인들이 앞을 다투어 읽고 부탁도 안 했는데 서평을 막 실어줘요. 미국 국민들한테. 이 책 꼭 읽어라. 좀 있으면 전쟁 난댄다.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 서평을 실었는데 그 가운데 이승만이 제일 좋아하는 서평, 그 누구냐면요, 그 당시 미국 최고의 작가, 세계 최고의 작가예요. 이승만의 책이 나온 게 41년, 그 3년 전 193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건 세계 최고란 얘기잖아요. 노벨 문학상 받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해져 가지고 그 작가 인생의 황금기, 그 당시 미국 최고, 세계 최고의 작가 누구냐면
펄 먹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들어보죠, 여러분? 펄 먹이 노벨상 받은 대표적인 소설 제목이 뭐죠? 대지라는 책이 있죠. 이 펄 먹이요,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라 중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펄이 뭐예요, 영어로? 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펄벅이 자기 이름이 진주, 최진주라는 한국 이름도 지었을 만큼 한국을 사랑한 분입니다. 나중에 6.25 전쟁 끝난 다음에 펄벅 재단을 만들어 갖고요,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 펄벅이 이승만의 오랜 팬이었습니다. 펄벅이 이승만 박사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이승만 박사 책이 나오자마자 이 노벨 문학상 받은 대단한 작가가 그 책을 사서 읽고 서평을 써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펄벅의 남편이 발행했던 잡지 아시아, 매거진 아시아. 그 당시 미국 사람이 보기 아주 신비해 미지의 세계였던 아시아 여행 가이드 잡지입니다. 아시아에는 이런 게 있다. 어디 놀러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는 호텔 시설이 어떻다. 이 아시아라는 잡지에 펄벅 여사가 서평을 써요. 이승만의 책을 읽은 소감. 이 서평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 It is a terrifying book. 이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책이다. 살 떨리는 책이다. 무서운 책이다. 왜 무섭느냐? 읽어봤더니 이 책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이 책이 다 맞기 때문에, 이 책이 사실이라면 곧 있어 일본이 미국을 쳐요. 그러면 미국 아들 수십만 명이 죽게 되는데, 내가 미국 엄마의 한 사람으로, 나도 아들 키우는 입장인데 우리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 일본 사람 쏜 총에 맞아 죽을 생각하니까 내가 아주 무시무시한, 살 떨린다. 이 책은, 이것은 무서운 책이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거 쫙 써요, 책 내용을. 마지막 서평 끝나는 문장. 거듭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진실임을 두려워한다. 펄벅이 이승만 책에 대해서 이런 서평을 썼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승만 말을 듣지 않다가 1941년 12월 7일 이승만의 책이 출판되고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이승만의 책에 나오는 말 그대로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요. 단 하루의 전투에서 미국 최정예 해병대 5,030명이 죽습니다. 그게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으로 미군 30만 명이 죽게 돼요. 이승만이 40년 동안 한국을 독립시켜라. 한국을 키워서 일본을 막지 않으면 일본인의 손에 미국의 아들들 수십만 명이 죽게 된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미국이 딱 당하고 나니까 당황을 하죠. 아, 일본이 착한 줄 알았는데 쟤들이 언제부터 전쟁 준비한 거야? 일본하고 전쟁하려면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일본에 대해서 제일 잘 쓴 책, 이승만의 책이거든요. 미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승만의 책을 대거 구입해서 군인들한테 나눠줘요. 그 책을 읽은 미국 장성들 사이에, 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정보부도 기습 공격하는 일본을 예측을 못했는데, 아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라도 없는 망명정부 수반이 40년 전에 전쟁을 예언했어. 이런 천재가 어딨냐. 그때부터 미군을 중심으로 이승만을 존경하는 인맥이 형성됩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을 존경했던 미군들이 나중에 6.25 때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되죠. 이승만의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과 싸우게 됩니다. 이 버마에서 영국과 일본이 전쟁하는 그 얘기를 다룬 유명한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 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버마, 지금의 미얀마 정글에서 일본과 싸워야 되는 영국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일본하고 전쟁해야 돼요.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죠. 이승만의 책이 영국에서도 출판이 돼요. 프랑스에서도 출판이 돼요. 이승만의 책은 2차 세계대전 발발과 더불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을 인정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승만이 미국 역사상 가장 장기간 대통령을 한 FDR, 프랭클린 테오도어 루즈벨트 4번이나 대통령했죠.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그 부인 엘리노어 여사가 영부인인데 대통령 업무를 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그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가 이승만의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갖고 이승만을 만나요.
그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한테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건 무슨 내용이냐? 이 전쟁이 끝나면 한국을 독립시켜줘야 된다. 우리는 원래 독립국이었다. 일본의 한 지방이 아니다. 그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미국이 주도한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로 전쟁이 끝나면 한국인을 독립시킨다. 이승만의 시나리오 그대로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그 미국이 도와줘서 한국은 독립을 얻게 된다. 그게 1943년 카이로 회담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1945년에 실제로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원자폭탄까지 떨기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한국을 독립시켜 줍니다. 그러니 이승만이 40년 넘게 무장 독립 투쟁 안 하고 외교한다 그러는데 어느 세월에 독립이 되냐? 미국이 언제 한국을 도와주겠느냐? 40년 욕을 먹었지만 결국은 이승만 말 그대로 전쟁이 났고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가 독립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이 외교로 독립운동을 할 때 이승만의 필생의 대적이 등장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딱 봐도 어딘가 피카소스럽죠? 예, 군인이 여자와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학살. 어느 나라에서의 학살일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요, 한국에서의 학살. 미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의 여자들, 어린애들을 닥친 대로 죽였다. 미제국주의는 살인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미 그림입니다. 그럼 피카소가 왜 이런 반미 그림을 그렸을까요?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공산당원이었어요. 또 한 사람, 엘저 히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 이 엘저 히스가 만든 단체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인데 성이 반 씨예요. 반기문 사무총장. 무슨 단체죠? 유엔을 만든 실무자가 소련 공산당 간첩이었어요. 해리 덱스터 화이트,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 그 사람이 만든 단체 모르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무슨 단체냐? 1997년 우리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무슨 사태? IMF 사태. 국제통화기금. 그 IMF를 만든 해리 덱스터 화이트 역시 소련 공산당 간첩이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UN 만든 사람, IMF 만든 사람, 피카소 같은 화가 누가 포섭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왜? 책으로 읽어보면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상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 공산화요.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 누구나 마음이 뜨거워지죠. 공산주의 혁명이 터졌을 때 전 세계가 열광했어요. 자본주의 썩어빠진 미국은 망하고 공산주의, 사람과 사람이 차별이 없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공산주의 지상낙원,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카소 같은 화가 UN 만든 사람, IMF 만든 경제 지도자 앞을 다투어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 불과 일주일 만에 전 세계 지식인이 공산주의에 열광하고 있을 때, 그때는 공산주의자가 사람을 숙청하고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공산주의 하다가 북한처럼 굶어 죽고 이런지 몰랐어요.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혁명이 터지자마자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때 벌써 공산주의는 망한다. 인류 최초로 방공연설한 사람이 식민지 조선의 독립투사였던 이승만입니다. 인류 최초의 방공연설이자 예언이 공산주의는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를 남기고 망할 것이다. 멸망이 없어질 것이다. 그 이승만은 왜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예언했을까요? 이승만은 세상을 어떻게 봤다고요? 영적으로 봤어요. 성경적으로 봤습니다. 왜 망한다고 예언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공산주의는 감히 그 하나님께 맞서서 자유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망한다. 영적으로 본 거예요. 간단해. 복잡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뺏어가기 때문에 망한다. 이 이승만 박사의 통찰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올해 김정은이 신년사라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1월 1일 날 북한 최고 정권 리더들이 인민에게 발표한 신년사에요,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내가 용인에 살까 수지에 살까, 내가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당이, 동무는 용인에 사시오, 당이 내가 어디 살지를 결정해줘. 그러면 당이 결정하면 나는 따라가야 돼요. 내가 용인에 있는 대학에 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까, 그걸 고민해서 내가 결정하면 그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당이 결정한 대로 결정하고, 당이 행동한 대로 행동하자. 어디에 살지,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당에서 결정해 주는 거. 다시 말해서 자유를 빼앗아 가버린 거. 이게 공산주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고귀한 자유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공산주의는 망한다. 이게 인류 최초의 이승만의 반공연설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쁜 건지 이승만 같은 천재만 알았죠? 대부분 미국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미군을 이끌고 존 하지 중장이 서울에 들어옵니다. 45년 해방부터 48년 건국까지 3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사람이 이 존 하지 중장이죠. 이 존 하지 중장은 미군 사령관이니까 미국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랐어요. 근데 미국의 방침은 뭐였냐면 친공이었습니다. 미국과 제일 친한 동맹국이 소련이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동맹을 맺고 독일과 일본을 물리친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미국의 친구였어요. 실제로 미국이 무기를 대줘서 미국 무기를 가지고 소련이 히틀러의 독일군을 격파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합쳐서 독일을 무너뜨리고 일본을 무너뜨린 거죠. 두 나라 사이가 좋아요. 친공이야. 존 하지가 미국을 미군 사령관으로 서울에 왔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일본 물리친 게 아니고 미국이 물리쳐줬으니까 미국 말을 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미국 말을 잘 들었는데 끝까지 미국 말을 안 듣고 미국과 싸운 사람, 그 이승만이에요. 거기다 존 하지보다 이승만이 공부를 훨씬 잘했어요. 프린스턴 대학 나왔으니까. 존 하지가 만나면 이승만이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했냐 뭐 이렇게 무시해 가면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 조그만 나라도 없죠 지금. 식민지 출신의 지식인이 말이죠. 영어는 또 무지하게 잘해. 책은 또 엄청 잘 읽었어. 이거면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제일 똑똑해.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면서 미국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미국은 공산당이랑 친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좌우 합작 정부. 공산당도 있고 민주주의자도 있고 서로 좌파 우파가 연합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승만이 미국말 안 듣고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다. 미국도 반공국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도 친공국가인데 미국만 안 듣고 반공이라는 거예요. 공산당이랑 싸운다는 거예요. 그 연설만 하면은 저 스탈린의 흉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스탈린이 우리나라를 절단내려고 그럽니다. 미국의 친구 소련 욕을 하도 많이 해. 그 이승만 박사가 라디오 연설을 하고 있는데 존 하지 중장이 화가 나갖고요. 라디오 방송을 꺼버려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연설을 못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 박사는 한국 정치가들 중에서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며 나는 그가 유일하게 위대한 인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만나보니까 이렇게 영어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미국에도 없어요. 이건 위대한 인물, 유일하게 위대한 인물이 알아요. 존 하지 중장도. 문제가 뭐냐? 그런데 그가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다 좋은데 입만 열면 때려잡자 공산당. 공산주의는 안 된다. 나라 망한다.
공산주의와 미국의 친구 소련을 공격하는 거 멈추지 않는 한 그는 한국 정부 내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은커녕 장관도 못 된다. 협박을 해요. 그 이승만이 화가 나가지고 야, 미국 니네가 전쟁 때 일본 물리친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대한민국 마음대로 주물르면 되냐? 우리 민족을 위한 나라는 기독교 반공국가야. 이러고 또 이승만이 하지한테 대들어요? 하지가 생각 같으면 저 총살시키고 싶은데 이승만이 우리 민족 지도자인데 이승만 총살했다가 폭동이 나겠죠. 깜빵에 쳐들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두고 싶지만 그랬다가 밀란이 나니까 감옥에 못 가두는 대신 이승만의 집을 감옥으로 만들어요. 그게 가택연금입니다. 집 밖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이승만에게 전달되는 모든 우편물 차단해요. 전화선을 끊어버려요. 72세 이 연세가 많으신 우리 그 당시 72세면 지금 100살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한테요 27살짜리 미군 대위를 보내요. 미군 대위가 이승만한테 권총을 흔들어요. 박사님, 오늘 미국에서 전보가 왔는데 말 안 듣는 놈은 쏴 죽여도 된대요. 그건 무슨 말이죠? 너 자꾸 미국 말 안 들으면 쏴 죽일 거야. 아니 그 좋은 소련 공산당 다 평등하게 살자는데 왜 그렇게 공산주의 욕하고 그래? 너 쏴버릴 거야. 27살짜리 미군 대위가 72세 된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를 쏴버리겠다고 실제로 협박을 했어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자를 탄압한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의 탄압을 받은 유일한 지도자, 미국의 살해 협박까지 받았던 지도자가 이승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승만이 뭐 미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렇게 역사가 왜곡돼 있죠. 협박을 받아가면 이승만이 끝까지 싸워요. 그렇게 싸우는 사이에 세계 역사가 요동을 칩니다. 유럽의 20개, 아시아의 20개예요.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면 좌우 합작 정부가 세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정치인 A, 이승만 스타일.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이승만 뭐라고 연설했냐면요. 당신의 아들이 공산주의자면 부모 자식 인연을 끊어라. 당신의 형제가 공산주의자면 호적을 팔아. 왜? 그 공산주의자 아들 형제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 부모 자식간이라도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그 스탈린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다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 공산주의는 악마다. 이게 A, 이승만 같은 아주 반공주의자. B, 좌파냐 우파냐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좌파는 좌파대로 애국하고 우파는 우파대로 애국해서 좌우가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만들자. 이게 B예요. 좌우 합작 노선. 여러분 전 세계 국민들이 A, 이승만 같은 사람하고 B 같은 사람이 나와서 투표하면은 A를 찍었을까요? B를 찍었을까요? 아니 무슨 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라. 저거는 악마다. 이게 너무 좀 말이 좀 수구꼴통스럽죠. 진짜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40개국에서 좌우 합작 국가가 세워져.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만들자. 좌우 합작을 세웠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좌우 합작에서 우가 없어져요. 우파의 지도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납치돼서 실종돼. 갑자기 어디 끌려가서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정계에서 은퇴해버려요. 보이지 않는 손이 우파를 뒤에서 제거한 거죠. 국민들은 좌파를 찍은 게 아니라 좌우 합작 정부를 세웠는데 우파 지도자가 죽고 실종되고 정계 은퇴하니까 자연스럽게 좌우 합작이 좌파 연립정부가 돼. 우는 다 없어요. 다 좌파야. 좌파 안에서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안에서도요 자기 민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적 공산주의자, 소련의 지령을 따르는 소련파 공산주의자, 좌파도 파벌이 많아요. 좌파 연립정부가 돼. 그 다음에 6개월 1년 지나니까 좌파 연립정부에서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요. 사회주의자 없어지고 진보주의자 없어지고 국내파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 이건 암살당하고 납치되고 끌려가서 자연스럽게 다 없어져요. 누구만 살아남게 되냐면 소련파 공산주의자만 살아남아요. 그 사람만 살아남아서 결국은 그 나라가
소련의 지령을 받는 꼭두각시 위성 공산주의 국가가 되죠. 전 세계 40개국이 똑같아져요. 좌우 합작에서 좌파 연립에서 소련 지령받는 공산 독재 국가로. 북한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이란 나라를 처음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셋입니다. 원래는 둘인데 하나가 더 낀 거죠. 원래 둘은 누구냐? 기독교 민족주의자 조만식, 우파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모든 조선 사람들이 존경했던 위대한 기독교인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이 아주 1등이었어요. 최고 인기였어요. 그 다음 2등이 현준혁. 이거는 조선이 배출한 최고의 공산주의 이론가입니다. 공산주의자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해갔고요. 이 현준혁은 공산주의자면서도 기독교인 조만식을 아주 존경했어요. 인간미가 있는 공산주의자, 조선 토종 공산주의자 현준혁. 두 사람이 1, 2 파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끼어드냐면 32살에 새파란 소련군 장교 출신 김일성이가 등장해. 소련을 뒤에 업고 있으니까 김일성을 할 수 없이 집어넣어야죠. 그 북한이라는 정권을 세울 때 세 세력이 있었어요. 조만식의 기독교 우파, 평양 기독교 도시였으니까요. 현준혁의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그룹, 김일성의 소련파 공산주의. 지금 어떻게 됐나요? 조만식 선생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게 납치돼 가지고 행방불명돼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현준혁, 조만식 선생이랑 현준혁이 회담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 소련 위성 국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나라를 세우자 의논하고 오는데 이 현준혁이 탄 찝차가 커브를 이렇게 도는데, 그때는 차가 속력을 많이 못 내고 천천히 커브를 도는데 괴한이 나타나가지고 현준혁의 가슴에 빵빵빵 총을 3발 쏴갖고 죽여요. 제일 큰 세력 조만식 행방불명, 두 번째 현준혁 암살, 세 번째 했던 김일성은 어버이 수령이 돼가지고 아들 손자 때까지 물려줬어요. 이래서 공산주의가 무섭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많아서 공산화된 나라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국민들이 다 좋아해서 공산화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항상 소수였어요. 그 소수가 100개국 이상을 정복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좌우 합작.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만들자. 듣기 좋은 소리죠? 사람들이 우르르 가요. 그럼 좌우 합작에서 우파를 다 제거해. 좌파 연립. 좌파 연립에서 말 안 듣는 놈들 다 없애버려. 결국은 공산 독재 국가로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요. 뒤에서 종북으로 벨짓다 하는 인간들이 제일 많이 활약하는 데가 교회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아요, 공식이. 옛날에 1940년대는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애국을 말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애국파다. 요래서 40개국을 공산시켰어요. 지금 뭐라 그러죠? 나는 좌파도 아니고 나는 우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입니다. 이러면 교인들이 아멘 그래요. 예수파라고 그러고 헌금 걷어서 어버이 수령님께 열심히 바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북한 정권한테 갖다 바친 돈 다 모으면요 100억 단위가 아니고요 1000억 단위가 아니고요 조 단위예요. 조 단위의 돈을 북한 선교한다고 갖다 바쳤어요. 그 돈이 북한의 지하교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전달된 건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가 사치하고 대한민국 교인들이 준 돈으로 학교 세워서 사이버 부대를 키워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공격했죠.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청와대 사이트를 딱 열었더니 대한민국 청와대, 동네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 통치기구 청와대 홈페이지에 딱 떴어요. 뭐라고 떴죠? 통일 지도자, 통일 대통령 김정은 장군 만세. 이게 대한민국 청와대에 떴어요. 북한군한테 해킹당해서 그 해킹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 해킹 부대를 기를 수 있는 돈은 한국교회가 갖다 바쳤어요. 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입니다. 요 좌우 합작 노선에 속아 넘어간 거죠. 공산주의자 수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30년 동안 친공했습니다. 공산주의자 말만 듣고 그래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40개국 그 나라 국민이 원하는 정부 세워라. 좌우 합작 정부 세웠어요. 한 3년 지나니까
세상이 전부 다 붉은 깃발에 덮였어요. 뒤늦게 미국이 야 이거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하고 쟤네들 하자는 대로 해주면 좌우합작 이랬다간 이건 미국까지 위험해지겠다. 뒤늦게 미국이 정책을 바꿉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분이에요. 1947년 3월 12일 트루만이 유명한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건 뭐냐? 어제까지의 원수를 오늘부터는 친구라 그래요. 어제까지 제일 가까웠던 친구를 오늘부터 원수래요. 미국, 이 강대국 미국의 외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요. 어제까지 미국의 친구 소련은 오늘부터 원수다. 우리는 반소 반공이다. 1947년에 미국이 반공 정책을 채택해요. 그럼 소련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제까지 우리랑 싸웠던 원수 독일과 일본을 지원한다. 이 트루만 독트린 때문에 패전국이었던 독일, 일본은 지금 경제 대국으로 막 성장했죠. 왜? 독일, 일본을 키워서 소련을 막는다. 트루만 정책을 트루만 독트린 40년 했더니 소련이라는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트루만이 반공 정책 발표할 때는 미국 국민들이 다 싫어했어요. 빨갱이 때려잡자. 저런 수구꼴통 무식한 소리를 이 문명국 미국 대통령이 하다니. 트루만 독트린을 그 당시에는 미국 국민들이 싫어했지만 지금은요. 설문조사해 보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랭킹 3위 아니면 6위 안에 드는 위대한 인물이 트루만이에요. 왜? 트루만이 반공을 딱 정책으로 채택하고 40년 그 정책을 밀어붙였더니 소련이 망하고 동유럽 수많은 공산화됐던 나라가 다 붕괴가 됐어요. 공산주의를 물리친 위대한 선각자로 존경받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책이 친공일 때 이승만은 박해받았어요.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공산주의 맞듣다가 40개국이 다 공산화됐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소련한테 밀려나겠다. 이 미국이 이러다가 망한다. 급하게 미국이 정신 차리고 친공에서 반공. 미국 정책이 바뀌니까 이승만에 대한 태도도 바뀌죠. 이승만 저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훌륭하신 분이구나. 트루만이 1947년 이후로 적극적으로 이승만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세워야 된다. 결국 이승만의 얘기가 미국한테 먹혀든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1917년부터 반공, 미국은 1947년부터 반공. 결국 이승만이 미국보다 30년을 앞서간 거예요. 이래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가로 발전한 겁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국 도움 받았지만 우리가 구걸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보다 30년 앞서가면서 미국을 설득하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서 원조 받는 국가는 지금도 원조 받아요. 100년 전에 미국이 원조했던 나라는 지금도 원조 받아. 왜? 그 나라는 워낙 뭐가 비실비실해갖고 원조 받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요. 유일하게 단 한 나라,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 오히려 딴 나라를 원조를 해줘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국가로 변신한 단 한 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움 받았지만 도움 받을 때도요 미국을 가르쳤어요.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미국보다 30년을 앞서갔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미국 국무부 차관보 힐드링인데요. 이 사람이 피점령국가 담당,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한테 빼앗겼던 식민지 국가들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힐드링 이 사람이 전 세계 수십 개국을 주무른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이 저 나라에 원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럼 미국이 원조에서 그 나라 국민들을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힐드링이 저 나라는 원조해 줄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 원조 안 해주면 가난한 나라 수백만이 굶어 죽어요. 이렇게 수십 개국을 식민지 출신 가난한 나라를 손에 쥐고 흔들던 수십 개국의 운명을 바꿔놓은 강대국의 실무 책임자 힐드링. 요 사람이요 이승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이승만을 만나보니까 이승만 얘기가 다 맞아요. 이대로 갔다가 미국도 공산화돼요. 빨리 공산당이랑 싸워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은 그거를 몰라. 아직도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이 모르니까 대통령도 관심이 없어. 그 힐드링은 담당자 입장에서 대통령, 미국 정부는 힐드링한테 야, 저 이승만 좀 조져. 이승만을 쳐야 돼요. 근데 만나보면 존경스럽거든요. 이승만 말이 맞거든요. 그 힐드링이 중간에 미국과 이승만 사이에 껴가지고요 사실은
은근슬쩍 티나지 않게 이승만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그 미국 최고 지도자가 미국 말을 안 듣고 은근히 이승만 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줄타기 고생하다가 드디어 미국 정부가 이승만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힐드릭이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을 지켜본 미국 고위 지도자의 소감입니다. 이승만은 강대국 소련에 대한 미국의 편법적인 방법을 버리겠다. 소련이 강대국이니까 미국도 강대국 무시하지 않고 소련 말 잘 들었거든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는 미국이 이게 기독교 국가 맞냐? 그 잘못된 소련에 대한 태도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없던 시절에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식민지 지도자가 세계 최강대국의 외교 정책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미국의 외교관이 했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두 번째, 동시에 약소국 한국에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게 했다. 뭐 코리아는 약소국이니까 공사나 되든 말든 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코리아하고 무슨 무역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었어요. 소련은 강대국이니까 미국이 중요하게 잘 지내려고 그랬고, 코리아는 약소국이니까 만만하게 봤어요. 아니, 기독교 국가 미국이 우리 민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코리아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공사가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약소국 한국에 정당하고 의로운 태도를 취하겠다. 이승만은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게 미국 사람 해석이에요. 이승만이 미국의 앞잡이가 아니에요. 이승만은 미국을 괴롭혔는데 미국이 이승만과 싸워서 자신이 옳다는 걸 입증해서 미국을 한국 편이 되게 했어요. 마지막 문장, 이는 위대한 십자군 운동이었다. 십자군 운동, 그러면은 이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십자군들이 옛날에 막 싸웠던 것처럼 이승만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바꾼 위대한 운동가였다. 이게 수십 개국의 운명을 좌우했던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의 식민지 지도자였던 이승만을 향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을 바꾼 사람이 이승만이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공국가로 건국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이게 유럽과 아시아를 보면 이게 세계 공산화 지도예요. 저 가운데 큰 나라가 소련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석유 매장량 1위,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침엽수림, 목재 생산량 1위, 영토의 면적 1위,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나라 소련이요.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공산화시켰어요. 다 보세요. 다 빨개졌어요. 근데 저 소련이 제일 갖고 싶었던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소련 문헌에 보면 소련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러시아의 문헌에서도요, 러시아가 살아나려면,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면, 1등이 되려면 저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그 땅은 요리에 비유하면 철갑 상어알 요리다. 러시아 문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안 먹어봤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철갑 상어알 요리, 이게 제일 비싼 고급 요리라는 거예요. 그 좋은 요리처럼 저건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코리안 퍼닌슐러. 그 땅은 한반도다. 소련이 100년 동안 제일 갖고 싶었던 땅이 한반도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련은 북쪽에 있는 추운 나라. 겨울이 되면요, 바다가 다 얼어요. 이 바다가 얼어서 무역을 못하니까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련 민족의 오랜 소원은 뭐냐면 따뜻한 남쪽 항구,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차지하는 게 러시아 때부터 소련 지금까지 소련 민족의 오랜 꿈이에요. 그 소련이 일으키는 전쟁은 전부 다 따뜻한 남쪽 항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전쟁, 크림 전쟁, 러일 전쟁, 6.25 사변, 다 뭐죠? 소련이 남쪽으로 쳐들어갔어요. 남쪽 항구를 차지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련이 만약에 부산 앞바다까지 차지했으면 오늘날 세계 1등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 됐을 거예요. 왜? 저 부산을 통해 태평양으로 뻗어가요. 소련이 주변 40개국을 다 공산화시켰는데 그 중에 제일 공산화하려고 돈과 시간과 물자를 많이 투입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예요.
무슨 증거가 있냐면요.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미국은 상해 임시정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물질적으로 도와준 정부가 둘이죠. 중국 장개석 정부. 그건 많이 안 도와줬어요. 그냥 집 정도나 제공해 줬고요. 현금, 지금 돈으로 치면 6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투자했던 유일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밀양이면 저 끝에 바다잖아요. 밀양에 가서 강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련이 얼마나 한국을 공산화시키고 싶었냐면은 일제시대 때 소련 모스크바 은행에서 발행된 루블화 소련 돈이 한반도의 최남단 이곳 밀양 땅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밀양 땅에도 모스크바 은행에서 준 돈을 갖고 독립운동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연했어요. 끝나자마자 장로님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심장이 떨려서 우황청심환 먹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요. 저희 아버님이 독립운동 하셨는데 사실은 공산주의자셨습니다. 독립운동하느라고 아버지가 떠돌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왔대요. 6살 때 그 아버님이 불시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보여주더래. 6살 꼬마한테.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루블, 소련 돈이야. 저 모스크바 은행에서 찍은 거야. 그때 태어나서 처음 소련 모스크바란 말을 처음 들었대요. 아버지가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몰아내고 독립할 건데 대한민국이 독립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될 거야. 정말 멋있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러면서 소련 돈을 보여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 당시에 빨갱이 자식 그러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집안 내력이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를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감추고 있다가 제가 밀양에 가갖고 소련 돈이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6살 때 봤습니다. 우리 집안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한반도 구석구석에 돈을 보내가지고 혁명 자금을 보내서 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소련이 있는 힘을 다했어요. 나중에는 6.25 전쟁까지 일으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련 옆에 있는 나라가 다 공산화됐는데 정작 소련이 제일 갖고 싶었던 한반도는 비록 절반이지만 딱 공산화가 멈췄어요. 이 지도 한 장이 이승만의 세계사적인 업적을 보여줍니다. 소련 공산주의를 막아낸 유일한 단 한 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나라들이 공산화됐느냐? 폴란드, 동독,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체첸,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다게스탄,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직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많은 나라가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40개국이 100% 공산화됐는데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만 거대한 쓰나미 같은 공산화를 막아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KBS 이사장으로 있는 이인호 박사, 세계적인 서양사 학자입니다. 이분이 전공이 러시아사예요. 러시아사. 소련 공산당 역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 이인호 박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한민국 건국은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에게게? 요 조그만 나라 세운 게 뭘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더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건국은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전쟁처럼 중요한 사건이다. 프랑스 대혁명, 이거는 유럽 사람들한테 대단한 겁니다. 그때 왕을 없애고 국민이 주인되는 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독립,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제. 이 민주주의 발상인데요.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이거는 서양 지식인들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란 조그만 나라가 분단국가 세운 게 이인호 박사님 해석은 미국 독립전쟁이나 프랑스 대혁명 같은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 학자들이 거기 많이 동의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조그만 나라 세운 게 왜 이렇게 대단할까요? 이 지도가 대답이에요. 저 세계를 휩쓴, 아까 보여드린 저 세계를 휩쓴 소련 공산주의, 저 공산주의를 막아낸 단 한 개 나라. 만약에 코리아까지 넘어갔으면, 저 한반도 남단까지 소련이 차지했으면 우리가 넘어간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소련이 부산까지 차지했으면 부산 앞바다로 세계를 뻗어나가서 오늘날 세계 1등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 됐을 거다. 공산주의가 망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산화될 것이다. 이 팽창하는 소련 공산주의를 막아낸 단 한 개 나라. 인류 역사상 미국도 30년 동안 친공이었는데요, 나라를 세울 때부터 우리는 반공이다. 반공국가로 세워진 단 한 개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이 중요한 사건이고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 역설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승만 하나 때문에 저렇게 공산화가 막아졌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 세력은 이승만이 악마죠. 이승만만 없었으면 우리가 공산화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공산화되는 겁니다. 미국 CIA도 뭐라 그랬냐면요, 코리아는 어떤 나라냐, 5,000년 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 말이 맞죠? 우리 중국에 조공바치고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습니다. 코리아는 5,000년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중국이 공산화되면 코리아도 공산화될 거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5,000년 중국한테 줄 섰으니까 중국이 공산화로 넘어가면 한국도 당연히 공산화된다. 그게 그 당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그걸 거부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됐죠? 우리가 5,000년 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세우고 50년 동안은 중국이 우리나라 영향 받았어요. 지금도 한류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국 스타가 중국 가면 중국 공항에 난리가 나요. 우리가 5,000년 동안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는데 지금은 중국이 한국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애국자가 역사상 최초로 반공국가를 세워서 세계 공산화를 막아낸 것입니다. 이 업적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보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승만이 기독교 정신으로 공산주의 물리친 게 대단한 업적이지만요, 공산주의 친북 좌파 입장에서 보면 저 이승만이라는 인간 저거 하나만 없었어도 공산화가 되는데 이승만 하나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으니 얼마나 밉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사가 실종돼 버린 거예요. 좌파들이 이승만을 다 깔아뭉개고 건국사를 없애버린 겁니다. 왜? 반공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그 좌파들의 공세가 지금도 계속돼서 이승만 그럼 아주 다 나쁜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죠? 그렇게 이승만이 나쁜 인간이 된 이유가 뭐냐? 저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공산주의를 물리쳤어요. 이승만 한 사람이 있어서. 자, 그렇게 기도한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승만이 반공국가 세웠지만 그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아직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친북 좌파, 공산주의의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가 가장 악한 형태로 발전한 주체사상, 주사파,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최소한 31명은 어버이 수령의 초상 앞에서 입술을 깨물어갖고 혈서를 써가면서 충성을 맹세한 주체사상파입니다. 주사파가 지금 방송국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한때는 들어갔었고 언론, 법조계, 기업계, 교육계 제일 많이 모이는 데는 한국교회. 지금 이 공산주의 좌파 종북 세력들이 도처에 포진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비록 잘못도 하셨지만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켰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북한 정권을 지탱해주는 한국교회가 북한의 살인 정권을 연장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요런 참 교묘한 소리로 사기치고 다니는 종북 세력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들 그 종북에 줄 서가지고 북한 시킨 대로 다 따라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좌파 우파 뭐 투쟁 이런 거 따지지 말자. 그냥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뭐 헌금 잘 내면 되지. 자, 그런 유람선 같은 교회, 유유자적하는 교회가 많아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시대의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 같은 교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과연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몸을 불살라 싸우기를 원하는, 기도하고 투쟁하고 헌신하는 전투함 같은 교회가요, 많지는 않지만 없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학교 세워서 인재들 길러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버티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안 망하게 만드는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가 쓰임받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투쟁이 나에게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현실적인 투쟁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살아있는 교회, 진정성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탈북자 구출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도 많고, 고문당한 사람도 많고, 좌파들하고 싸우다가 5,300만 원 물어주고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뭐 재판받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외쳐도 무죄다 라고 주장하신 분이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씨죠. 또 그 양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가 합법화된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동성애, 종북, 요 세력을 아주 열심히 도와주는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북 동성애랑 싸우는 사람들은 맨날 당하죠. 김일성 만세라고 외치면은 무죄인데, 예를 들어서 아무개 국회의원은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5천만 원이에요, 벌금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김일성 만세 이건 무죄예요. 근데 아무개는 종북이다, 전교조는 종북이다, 요거는요, 이거는 이번에 전교조 종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2천 얼마인가 또 판결 나왔죠. 요건 보통 이번에 작은 게 2천이고 보통 한 5천만 원 벌금입니다. 이 법조계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판결 나오는 거 보면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종북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이런 데가 제일 많은 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심각하고요. 지금 깨어 있는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어나 종북 세력과 싸우고, 기독교 정신으로 마침내 종북,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주체 사상을 다 물리쳐서 기독교 국가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말씀 붙들고 죄 짓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투쟁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쉽게 만들고 미혹된 길로 이끄는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순결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이끌고 진리를 들고 거짓을 싸워 물리쳤던 반공의 보루 한국교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북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마침내 무신론,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 사탄의 이데올로기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종북 세력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통일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전 세계 복음 수출하며 주체사상 공산주의를 완전히 극복해낸 기독교 국가로 통일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투쟁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